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설계한 자가 죄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4인방을 한꺼번에 소환했습니다. 대질 조사가 전망되는데 공항에서 체포한 남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 청구도 못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옵니다. 총파업을 강행한 민주노총이 광화문 집회가 봉쇄되자 서대문역 인근 경찰청 코앞에 기습 집결해 시위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대 교통이 마비돼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독도 해상에서 9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선 중국 어선이 침몰해 4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진 회사에서 같은 팀에 있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우주로켓 누리호를 내일 발사합니다.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보내는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제 행안위에 이어 오늘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았던 지난 국감과는 전혀 다른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국감 역시 핵심 자료나 증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새롭게 규명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의 모범적 사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핵심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관련 없다로 피해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한 것이라고 했고 남욱 변호사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안긴 설계자가 죄인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금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특히 공익적 목적일 때 가능한 강제 수용 방식으로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비싸게 분양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땅 주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데 대장동 개발에선 공기업인 성남도시공사가 성남에 뜰 지분 51%를 가져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이 5,500억 원의 공공환수를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이 후보는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 임명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시한 적 없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없다는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유 씨가 압수수색 당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약을 먹었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했는데 이 정보를 누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근 귀국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수 한번 한 일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던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때문에 제가 악수한 사람이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높이 50m나 되는 옹벽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제2의 대장동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도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라 용도를 올려준 문건에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서명했다며 책임을 추궁했지만 이 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정면 대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4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서입니다. 표지 우측 상단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와 핵심 측근이었던 정책비서관 정진상 전 정책실장의 서명이 돼 있습니다. 성남시는 5달 뒤 해당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줬습니다. 용도 변경 당시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건립도 이듬해인 2016년엔 일반 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2015년 4월에 아까 보신 문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를 하게 됩니다. 2006년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해당 부지 개발업체에 영입돼 이 과정에 역할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업권에서 성남시 등의 로비를 벌이다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도 상향 요청을 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였고 지자체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후보 측은 부지 매각은 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이고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씨는 선거 이후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변호사비 대납과 측근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는 걸 의식했는지 오늘은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야당 탓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는 긴 시간을 할애했고 위원장 대리를 맡은 여당 간사도 답변 시간을 길게 주다가 야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들고 나왔고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되실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원들의 7분 질의 시간이 끝났지만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이어갑니다. 2분이나 이어지자 야당석에선 반발이 나옵니다. 시간 재가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뭐하니까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삐딱하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 위원장 대리를 맡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계속 장시간 답변 기회를 주면서 비슷한 장면이 국감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이 후보는 도정 2회 질문엔 답변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여당 의원과는 윤석열 후보 비판에 7분 내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씨 처가의 이 가족회사가 이 사업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습니다. 여당에선 이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왔고 저는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후보를 비판한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적하는데도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야당이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들고 나와 대장동 의혹을 풍자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해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안 하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사인방인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정보회계사를 한꺼번에 불러 조사 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주원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차례로 검찰에 나왔는데 오늘도 로비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고요? 네, 김만배 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화천대유 돈 100억 원을 넘겨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돈 100억 원은 로비 자금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욱 변호사도 다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입국 당시 장발이었던 머리를 정돈하고 나타났는데요. 현장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지만 이재명 지사 관련서를 묻자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 기각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모회계사도 소환했습니다. 예, 이렇게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대질 조사가 불가피하겠죠? 네, 검찰은 대장동 핵심 관계자 4명을 동시에 소환한 만큼 대질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발부 여부에 따라 이번 수사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검찰 수사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오늘 경찰에서 유의미한 수사의 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에 창밖으로 버렸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밀번호 풀기가 쉽지 않은 신형 아이폰이어서 유 전 본부장 측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유 전 본부장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인도 위로 던져지는 한 물체.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입니다. 9층 높이서 떨어져 크게 파손됐지만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수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인 오늘 기기 복구와 함께 비밀번호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핸드폰은 보안성이 뛰어난 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져 잠금 해제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이 직접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용한 지 2주밖에 안 된 휴대폰이라 공개에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거나 신변 구속 이후 심경에 변화가 있었을 것 등의 분석이 나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맡겼던 옛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확보된 비밀번호로 해당 기기 잠금도 해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당 휴대폰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소송 제기를 무마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직접 설득에 나서는 등 화천대유 일에 매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인데 당시 주민들은 아직 약속한 정착비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 사이에서 정착비 지급 요구가 불거졌던 2019년 6월. 화천대유 보상지원팀은 원주민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정착금 명목으로 추가 보상 협상에 나선 이 여성은 화천대유 보상 담당 팀장이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소송 움직임을 의식한 듯 소송 취하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때 금액이랑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소송이 계속 소송 대상자가 있으시다. 그런 제외를 하셨습니다. 원주민 질의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우수가 있다니까요, 거기 필지에. 우수가 못 찾아가지고. 당시 박 전 특검 딸의 말만 믿고 소송을 취하했던 원주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정착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형편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는 너무 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회사에 확인하라 했고 화천대유 측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 4명을 동시 소환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고 야당은 이번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러들여 공항에서 체포까지 한 남욱 변호사를 돌려보낸 걸 두고도 이런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훈 기자에게 그 뜻을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남욱 변호사는 조사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 영장 청구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 풀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관계자는 20년 넘게 수사하면서 도주한 피의자를 체포영장으로 체포해놓고 석방한 건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서둘러 영장 청구했다가 또 기각되면 망신당할까 봐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남욱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던 인물인데요. 그 로비 금액이나 대상 등을 놓고 김만배 씨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히 남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상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체포 기한 안에 충분히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그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의 후유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고 또 검찰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만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 검찰이 수사 초기 녹취록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인데요. 예. 그 정모 회계사 녹취록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피의자들의 입만 따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 수천억 원대의 배임과 뇌물 혐의가 있는 큰 사건에서 자금 흐름 파악이 더딘 점도 가장 큰 문제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수천억 대의 배당 이익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누가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그 단적인 사례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뇌물이 수표인지 현금인지도 오락가락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뇌물 5억 원 중 4억 원은 수표, 1억 원은 현금이라고 했다가 그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는 현금 5억 원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관련자들의 뭐 진술이라든지 또는 녹취록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네. 성남시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도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결국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배임 혐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까지 4번이나 시청을 압수수색하고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놓은 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 제외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4번이나 압수수색하고도 시장실과 비서실, 이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서울 도심에 나가셨던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듯합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광화문 일대를 봉쇄하자 민주노총은 경찰청이 있는 서대문역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고 서대문역 일대에서 3시간 가까이 큰 혼잡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대문 사거리를 꽉 메웠습니다. 경찰은 버스 차벽으로 이들을 둘러싸고 이동을 저지합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시작한 건 오늘 낮 1시 반쯤. 경찰이 광화문을 차벽으로 통제하고 광화문역 등 5개 지하철역과 일대 버스 정류장에 무정차를 실시하자 기습적으로 서대문역에서 집회를 연 겁니다. 돌발 집회의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기습적 시위에 이곳 서대문 사거리는 서울역 방면 등 4방향 모두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인데. 인근 자영업자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류사가 바로 앞인데 너무 떠들고 지금 한 팀도 안 왔어요, 손님이요. 민주노총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14개 시도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은 6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거리 두기를 위해 서대문역으로 장소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고 돌봄 교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맞벌이 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조리실은 텅 비었고 식탁엔 밥 대신 대체식으로 샌드위치가 놓였습니다. 급식 조리원들이 파업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발주하게 돼서 좀 제대로 된 영양에 맞게 식단을 구성하지 못했고 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되게 간 것 같아요. 엄마들은 엄청 힘들었죠. 1시간을 지루했어. 파업의 여파로 돌봄 교실도 불이 꺼진 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갑자기 빠지면은 엄마들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곤란하죠. 아이들 픽업하는 시간도 그렇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늘 파업에 전국의 급식과 돌봄교실 종사자 등 2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체 학교의 약 20%가 파업으로 인해 급식의 차질을 빚었고 전체 돌봄교실의 13%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파업에 이용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뭐 학생들을 좀 어떻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파업의 여파가 학교로 번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 낮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9명이 타고 있던 우리여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높이 5m가 넘는 파도가 있는 가운데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유만 기자, 해경이 구조대를 급파했다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사고 해역에서는 실종된 선원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해군 항공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도착했고 밤 7시 50분쯤에는 해경 대형 함정 2척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4m에 이르는 강풍과 최고 5m 높이의 파도가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원 9명이 탄 홍계잡이 통발어선이 뒤집히는 사고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3명과 중국인 등 외국인 선원 6명은 모두 실종 상태입니다. 뒤집힌 통발어선 근처에서 구명벌이 펼쳐진 채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구명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선이 출항한 울진군 후포항에 마련된 상황실에는 실종자 가족이 달려와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은 특수구조대원 8명과 구조헬기 3대를 추가 투입하고 조명탄을 터뜨리며 야간 수색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일본 측 잠수사 등과 함께 수중 수색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군산 앞바다에서는 15명이 탄 중국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4명이 숨졌고 2명은 실종 상태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박건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전복된 어선 근처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남성이 표류합니다. 익수다 발견! 익수다!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어! 해경이 고무 튜브를 던지며 구조에 나섭니다. 익수다! 분양 완료! 익수다 저체온증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전북 군산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승선원 15명이 탄 239톤급 중국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8명을 먼저 구조했지만 7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높이 4m에 이르는 높은 파도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 9시간여 만에 표류하던 4명을 추가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위독했던 3명은 결국 숨졌고 뒤집힌 어선 안에서도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을성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기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지금 그 수중 수색까지 병행해서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너울성 파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항공기와 함정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나머지 실종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지는 일이 어제 벌어졌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결근한 또 다른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이 직원 집에서 독극물 용기가 나왔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중소업체 사무실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각자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희도 수사되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당 업체가 대량으로 구매해 사무실에 비치한 500ml짜리 생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 당일 결근을 한 직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탐문 대상으로 삼았다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독극물 검색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 자택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이 든 용기를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국과수를 통해 숨진 직원의 부검과 해당 독극물 분석을 실시해 생수병에 들어간 이물질과 같은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어젯밤 역주행 차량과 정상 운행 중인 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역주행 차량에는 만취한 40대 여행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낮에는 일용직,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던 6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부서진 소형 승용차가 도로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7분쯤 강원 고성 7번 국도에서 역주행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를 몰던 40대 A씨가 1km 정도 역주행하다 대리운전 업체의 소형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을 몰던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대리운전 기사는 중상을 입었고 A씨와 동승자 2명 등 3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원도 여행 중이었던 A씨는 역주행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도로를 잘못 진입한 것 같아요.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낮에는 일용직 근로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는 60대 가장이었습니다. 5년 여저부터 밤낮으로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사시는 상황이었고 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갔죠. 저희들은 이제 생활비가 많이 들어 모자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은 오늘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주말 휴가가 끝나면서 다시 1,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오는 주말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서 감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높이는데요. 이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이상 반응이나 나아가서 이 접종으로 인한 의심 사망자에 대한 질병청의 인정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국민 호소가 이어집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 접종으로 인한 의심 사망자 신고는 1,000건을 넘겼지만 인정된 건 단 2건이었습니다. 일부 유족은 부검까지 해서 백신 인과성을 주장해 보지만 이마저도 인정으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정은경 청장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상 반응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난 63살 강모 씨. 유족 측은 백신 접종 뒤 구토 증세가 시작됐다며 부검을 의뢰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혈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으니까요. 이분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혈전.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 20일 전 이미 인과성 없음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 나왔을 때 뒤집힐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부검 결과가 나와도 안 뒤집힌다고 보는 거죠. 지난 8월 백신 접종 사흘 만에 심근염으로 숨진 수영선수 출신 30살 이모 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백신 부작용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질병청은 사망 2달이 넘도록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연락 주체되지 않고 전화를 수백통에 또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부검 결과를 검토조차 않는 방역당국의 태도에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안심하고 접종하셔라. 제가 보냈다니까요. 후회가 되는 거죠. 각급 병의원이 신고한 백신 접종 사망 의심 사례는 지금까지 1,110건. 이 가운데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백신 이상 반응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질병청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 전문가들은 전담병원 지정 등 중증 부작용 피해 대책 마련도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직 고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죠.
공익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에 보고를 했더니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이성윤 고검장이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자신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장준희 부장검사와 법정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담은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자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던 겁니다. 수사를 강행하자 경위서를 쓰라는 외압에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이성윤 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 수사를 막았다고 봤습니다. 이성윤 고검장 측은 수사를 방해한 적도 없고 방해할 직권 자체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요즘 기름 넣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다음 주 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어느 정도 인하가 가능할지 송병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하고 연내에 2,000원을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밥상 물가에 이어 기름값까지 올라 서민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차인데도 만땅 내면 한 8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원래는 기름값 쌀 때는 한 4, 5만 원이면 만땅 들어가는데. 19일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2.96달러까지 오르면서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고 다음 주쯤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 방식은 2018년 때와 같은 일괄 인하가 검토됩니다. 당시엔 유류세를 15% 낮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123원, 87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데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또 공급적 충격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정부는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해 유류세의 인하율과 인하 기간을 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신고가가 이어지는데 반면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는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 아파트 인기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지만 왜 미계약 됐을까 들여다보면은 그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동짜리 신축 아파트입니다. 43가구 청약에 900여 명이 몰렸지만 정작 절반이 넘는 27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전용 56제곱미터형의 분양가가 5억 9,900만 원으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지만 가치 상승 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탓에 계약 포기가 나온 겁니다. 서울 강서, 종로, 동대문구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했습니다. 사는 데는 문제 없고 지금 한 1억 정도 산 거고 나중에 팔 때 나는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반면 더 오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는 몸값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 1위를 지킨 서울 서초동 초고가 주택은 얼마 전 전용 274제곱미터형이 185억 원에 거래돼 13년 만에 신고가를 썼습니다. 단지 전체 가격 총액이 전국 50위에 드는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만 1.9% 올라 평균 1.69% 오른 서울 전체 아파트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차별화 현상이 강화된 모습이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상승 국면이 막바지 변곡점이 임박한 시장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도.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량은 급감하는 가운데 오르는 아파트가 더 오르는 옥석 가리기 현상은 당분간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제공했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여야 간에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 야당의 고발 모의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고, 반면 야당은 마치 윤석열 후보가 지시한 것처럼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개 시점과 공개 매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방송을 통해 공개한 김웅 의원과의 지난해 4월 통화 녹취는 17분 37초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의 사주가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낸다고 김 의원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윤 후보의 지시로 자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사주를 넘은 공동 범죄 모의였습니다. 검찰의 힘과 국민의 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검당 원팀이 된 야당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조성은 씨가 대검을 찾아가자는 얘기를 꺼내자 김웅 의원이 오해를 받을까 봐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고, 저희가 지칭하는 인물도 검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심할 수는 있겠으나 또 그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여전히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온 자료면 왜 대검에 잘 얘기해놓겠다고 했겠느냐며 MBC가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제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이 후보가 과거 조폭을 변호하고도 거짓 해명을 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년 전 한 방송사가 2007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가 국제 마피아 조직원을 변호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 후보는 조폭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른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박경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7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의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해 8월 김모 씨 등 2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폭 연루서를 제기하자 이 후보는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다며 가족들이 찾아와 변론을 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폭 연루서를 판타지 같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변호했던 김 씨는 2007년 11월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때도 이 후보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첫 사건 재판부가 김 씨는 2005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이 후보가 두 번째 사건을 수임할 땐 조폭이란 걸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그때도 의뢰인이 조폭이 아니라는 주장을 믿고 변호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006년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조카를 변호했는데, 이 사실이 이 후보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배우 김부선 씨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력을 평가한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발언을 두고 오늘 여당에선 그동안 야당의 호남 행보는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수 진영의 본산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열린 토론에서도 이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는데, 다른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도 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두고 윤석열 후보는 SNS에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틀째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5.18 매혹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한 일도 정략이고 술수였으며 광주에서 흘린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대구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냐. 윤석열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방어했습니다. 저는 507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넣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애들 전두환을 시켜가지고 계승하겠다고 오공태 홍 후보는 2017년 당대표 출마 때 전두환의 뒤를 잇겠다고 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뒤를 잇는 그런 대구 경북의 희망이 한번 되어보자. 원희룡 후보는 2007년 전 대통령에게 큰 절을 해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4천만 원 손해로 끝난 일이라며 홍 후보가 요청한 주식 계좌 내역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발사됩니다. 누리호는 현재 발사대의 선 상태로 이대로 지구에서의 마지막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보낼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됩니다. 막판 변수는 없는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립동 문이 열리자 무진동 차량에 실린 누리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로 1.8km 거리를 이동해 발사대에 똑바로 일어섭니다. 탯줄로 불리는 연료 공급 장치를 연결받은 누리호는 내일 우주로 떠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누리호는 로켓 엔진부터 발사대까지 우리 손으로 준비한 100% 국산 우주 발사체입니다. 첫 발사 성공 확률은 30% 정도인데 일단 엔진 분리부터 페어링 분리, 2단 엔진 분리, 그리고 700km 고도에 올려놓기까지 발사 후 16분 7초 내에 성패가 갈립니다. 연구진은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비행을 통해서 과연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 내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 시험의 한 과정,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에 이어 1톤 이상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보낼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내일 오후 4시.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상 여건과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설의 록밴드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사진을 10여 년 넘게 전속으로 찍고 있는 이는 바로 우리나라 김명중 작가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명중 작가를 최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영국 유학 시절 IMF로 학업을 멈추고 연예부 사진 기자로 일을 시작한 김명중 작가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스파이스 걸스와의 성공적인 작업으로 소문이 난 뒤 폴 맥카트니를 만났습니다. 그 5명을 다 동시에 기쁘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챌린지였어요. 지금 이게 내 마지막 공연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그는 폴 맥카트니의 전용기를 타고 백악관 공연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백악관 가서 공연하는데 거기서 폴경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있는 거랑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자리에 있게 됐을까라는. 하지만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된 3년 차. 맥카트니의 한마디가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있게 했습니다. 네가 찍은 사진이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데 너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볼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걸 안 놓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해 팬데믹으로 공연이 모두 취소되면서 한국에 돌아와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사람의 진실한 내면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평범한 것의 위대함. 내년쯤이면 맥카트니의 투어 공연도 함께하고 장편 영화도 완성시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Scarecrow,
have the effrontery to ask for a brain, you billowing bale of bovine fodder? 오제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는 머리가 텅 비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But some people without brains do an awful lot of talking, don't they? 선동적 연설이나 토론에 등장하는 논리의 오류의 허수아비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돈을 받고 거짓 법정 증언을 해주던 사람들을 허수아비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헛개비로 슬쩍 바꿔놓고 공격을 퍼붓는 야비한 말싸움 기술을 가리키죠. 이를테면 아이 혼자 길에 나다니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그러면 아이를 집에 가둬두란 말이냐고 맞받아치는 식입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딴소리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도 있습니다. 뉴런베르크 재판에서 전범들이 승전국도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맞섰던 논리죠. 그리고 이 장면 한번 보시죠. 대통령 후보에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재명 지사는 오늘 국감에서도 다양한 화법으로 방패를 세웠습니다.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논의 자체를 막는 우물의 독풀기에 해당합니다.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계속 강조하는 카드 쌓기도 여전했습니다.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결제 과정에서 삭제된 경우에 대한 그제 이 지사 답변도 문제가 됐습니다.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데 반대한 사람이 이 지사 본인이라고 인정했다가 이 발언이 배임 논란으로 번지자 발언의 주어가 이 지사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다시 들어보면 했던 말의 뜻을 살짝 비틀어 반론을 모면하려는 재정의를 닮았습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대장동 공공환수가 10%밖에 안 되고 민간 투자자 7명이 8,500억 원을 챙겼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전혀 주눅 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 비틀기에 논점 흐리기, 비웃음에 때론 위협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화려한 화법으로 질문하는 야당 의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당분간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를 능가할 사람을 보기 힘들 거라 내내 감탄하면서 국정감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으로 찬바람 한 줄기가 휙 지나갔습니다. 10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싸움의 기술이었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춥고 한낮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일교차는 커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가 됐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와 전주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하늘만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풍랑특보가 이어지는 동해상에서는 추가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